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비가 조금 전까지 내리다가 아주 잠깐 비가 그쳤지만 하늘을 보니 다시 언제라도 쏟아져 내릴 것 같은 하늘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비 소식이 있으니까 단단히 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검찰이 검찰에 언제 올지를 두고 굉장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직 영장 국면까지 가지도 않았는데 검찰 출석을 두고 벌써 일이 신경전이 거세니 영장 칠 때는 난리도 아닐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9월 중에 검찰에 가긴 갈 텐데 9월 중에 본회의가 없는 주에 검찰에 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그렇게 되면 9월에 국회 회기는 시작되는데 회기 중에 본회의가 안 잡힌 주를 골라서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자 검찰은 나오겠다는 건지 안 나오겠다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지금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출근을 했습니다. 현장 들어보겠습니다. 구상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그 부분은 언론에 이렇게 나다시피 저는 그 헌법상의 문제들을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 절차상 문제가 다른 기관의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다른 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같이 서로 토론해가지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하여튼 되겠습니까? 네. 지금 이 시각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사무실 출근 모습 생방송으로 연결해 드렸고요. 검찰에서는 이 대표가 영장은 고사하고 검찰 소환에도 응하지 않는 건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텅. 동아일보 1면인데 텅. 이거 어떤 기사일까요? 베이징 랜드마크 32%가 텅, 중국 경제에 가라앉고 있다는 겁니다. 왕징 소호 1층 상가가 텅텅 비었다는 거예요. 32%. 이른바 차이나 쇼크에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뭘까요? 이겁니다. 뒷걸음. 한국일보가 오늘 2면에 썼습니다. 뒷걸음질. 재판 지연, 거짓말 논란, 늘어난 전관 예우. 이 대법원 뒷걸음했다. 사법개혁도 뒷걸음질 쳤다. 한국일보가 호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대의 이 대법원,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사법개혁은 뒷전이었다라는 비판,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는 피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조금 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이거 고치겠다, 뜯어 고치겠다. 사법부의 불신을 자초했다라고 거센 비판을 날린 바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싸움. 한겨레신문 1면인데 어떤 싸움일지 보시죠. 윤 대통령 오염수 비판에 1+1은 100이라는 세력들 싸울 수밖에 없다라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의원들의 국회의원 연찬회에 윤 대통령이 참석을 했습니다. 국민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는 세력들이 있다. 윤 대통령은 명확히 밝혔습니다. 아마 야당인 민주당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겨레신문은 오히려 적대감을 부추겼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늪. 조선일보 2면 기사입니다. 빚에 늪에 빠진 20대. 연체율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다. 이거 어떡하죠? 20대 일자리는 줄어드는데 쓸 돈은 많고 갚지 못한 빚. 결국 20대들이 부담이 제일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걱정입니다. 20대 주식, 코인, 광풍의 빚더미에 앉은 가장 많은 연령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준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검사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 국민의힘의 김재섭 전 비대위원 나오셨습니다. 민주당의 재선 의원, 전재수 의원, 서재현 전 민주당 상근부 대변인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검찰 내부에서는 그래서 도대체 검찰에 오겠다는 거냐 안 오겠다는 거냐 언제 오겠다는 거냐라는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을 두고 검찰과 이재명 대표 간의 날짜 조율이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프로토콜을 따져보면 통보하고 거부하고 재통보가 있는데 또 거부한 상황. 이 대표와 심청이가 오늘 나와요. 심청이는 도대체 오늘 왜 나온 건지 그 이야기도 모두 다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어제 민주당의 박성준 대변인이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가긴 갈 건데 9월 국회 회기 중에 본회의가 없는 주에 골라서 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비회기 중 영장 청구가 가능하도록 소환조사 일정에 협조했습니다. 그러나 수원지검은 각종 핑계를 대며 자신들이 제안한 30일 이전의 조사는 모두 거부했습니다. 검찰은 끝내 비회기 기간에 영장 청구를 거부한 것입니다. 이러한 검찰의 행태는 야당의 분열을 유도하겠다는 시커먼 야욕의 발로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9월 정기국회 본회의가 없는 주간에 검찰에 출석할 것입니다. 검찰이 30일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여러 정치 현안들도 많고 당대표 일정이 안 되기 때문에 9월 11일주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주에 당대표께서 검찰 조사를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는 9월 회기가 이제 곧 시작되기 때문에 본회의가 없는 주간을 골라서 가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그러면서 검찰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회기가 아닐 때, 비회기 때 영장 청구하라고 했더니 결국은 회기 중에 부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자 이에 대해서 검찰은 아니 우리가 비회기 때 부르지 않았냐, 그때 안 오고 지금 무슨 소리냐 라며 반박했습니다. 이 대표 8월 30일 국회 비회기 중인데 왜 안 오셨냐? 검찰은 이렇게 반박해요. 9월 11일, 15일에 출석 일방적 통보다 4일에 나와라 라고 다시 재통보를 한 상황입니다. 회기니 비회기니 본회의니 헷갈릴 겁니다. 일단 김광삼 변호사님. 이재명 대표는 골라서 가겠다는 입장인데 조금 복잡해졌어요. 일단은 민주당이 국회 회기를 앞당겨서 종료했잖아요. 그래서 비회기 기간 일주일을 확보한 상태. 이때 영장 쳐라라고 했지만 이 대표가 지금 검찰 소환, 출석도 안 한 상태에서 영장을 칠 수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된 게 언제 검찰에 나가느냐라는 건데 시간은 똑딱똑딱 지나서 이번 주 어느 데 다 지나갔고 이제 9월이면 회기가 시작되니까 본회의가 없는 주에 나가겠다. 그러면은 코사인 탄젠트 이렇게 계산해야 됩니까? 어렵네요, 조율하기가. 아니 근데 민주당에서 회기를 25일까지 줄여버렸잖아요. 예. 그럼 나머지 5일, 6일 비회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가장 조사받기 좋은 날이에요. 우리가 손 없는 날이라고 얘기도 할 수 있는. 손 없는 날이. 이 손 없는 날까지 따져야 돼요? 아니 그러면 나와서 조사받으면 되잖아요. 언제가 좋아요? 아니 지금 비회기 때가 그래도 가장 한가할 거 아닙니까? 그 회기 때는 이제 국회의원들이 본회의 출석도 해야 하고 네. 대정부 질문이랄지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비회기 때 나와서 조사받으면 지금 그러니까 30일부터 지금 요즘. 그렇죠. 그런데 비회기 때 영장을 청구하라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비회기 때 나와서 조사받으라고 하니까 또 조사받지 않겠다고 하고요. 일반적으로요. 30일 날 와서 소환 조사 받으라고 하면 되게 하루 이틀 앞당겨 줘라. 예. 아니면 한 2, 3일, 많이 늦어도 한 일주일 정도 뒤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경찰이 됐건 검찰이 됐건 마찬가지죠. 소환 통보할 때 본인이 어떤 피의자가 상을 당했다던가 예. 아니면 정말 중증 병에 걸려서 암 치료를 받는다던가 그래서 그날이 치료받는 날이라고 하면 여유를 좀 주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건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제1야당 당대표 아닙니까? 그러면 매일 바쁘겠죠. 엄청나게 여러 가지 할 일도 있고 최고위원회의도 해야 하고 그런데 오히려 이제 회기 때 좀 긴 날을 선택해서 달라. 근데 일반적으로 스케줄 잡을 때 스케줄 없는 날을 잡아서 야유회도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것은 야유회랄지 아니면 어디를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검찰의 스케줄이 있는 거고 그러면 적당한 시기를 정해줘야지 자기 마음대로 나 회기 중에서 내가 한가한 날 선택해서 가겠다? 이건 사실 야당 대표 할 일도 아니고 또 국민으로서도 해야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아직도 결국은 이 대표 쪽과 검찰의 신경전은 계속 진행 중인 거예요. 검찰은
4일에 오라. 그러니까 이 대표는 9월 한 11일에서 15일 그 주간쯤 언젠가에 나가겠다라는 입장으로 현재는 대립 중인 것 같은데 8월 30일 검찰은 아니 비회기 기간이고 8월 30일에 조사 받더라도 31일부터 비회기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30일에 나오셔서 검찰 조사를 받으면 잘하면 영장이 비회기 때 나갈 수도 있다. 그런데 안 오는 걸 보니 이 대표가 소환에 진정성이 없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도 일각에선 제기하고 있습니다. 서재현 부대변인, 네. 그 30일에 이 대표가 비회기 기간인데 소환에 안 응한 이유는 이미 밝히셨죠. 그때 일정이 많다, 바쁘다. 그렇죠. 바쁜 겁니다. 왜냐하면 김기현 여당 대표에게도 만약에 30일 정도 한번 약속 잡게 되면 여당 대표가 더 바쁘겠죠. 10분, 20분이 아니고 5분씩 계속 쪼개서 약속이 있거든요. 저녁에도 개인적 사적 모이지만 그건 사적 모임이 아닌 것이거든요. 저도 사실은 공교롭게도 9월 2일 날 개인적인 행사 때문에 당대표실에 8월 30일까지 당대표로서 영상 축하를 좀 받으려고 했는데 일정이 안 되다 보니까 전화가 와서 30일까지는 도저히 안 되겠다, 바빠서. 그러면 이렇게 협의해가지고 그럼 9월 2일이니까 9월 1일 저녁까지 좀 해달라 해서 이렇게 하듯이 저는 이재명 당대표의 일정 자체가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적극적으로 소환에 불응한다는 게 아닙니다. 2019년에 황교안 야당 대표는 그 부르지도 않았는데 검찰에 자진 출석해서 5시간 조사를 받고 나온 상태에서 검찰 소환에 자유한국당 의원 60명 소환에 응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럴 때 검찰 비판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재명 당대표는 소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 일정이 있으니 조율하자. 그런데 검찰에서는 8월 30일 날 일방적으로 언론에다가 이쪽으로 나오세요라고 하다 보니 일정 자체가 미리 짜여 있으니 서로 협의해서 8월 30일 혹은 24일, 9월 4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일방적 통보라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뭐 야당 대표라서 특혜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들처럼 이렇게 서로 조율하는 과정 자체를 언론에 흘리지 말고 서로 좀 당대표실과 본인 이재명 대표하고 서로 좀 협의해서 하고 9월 4일이든 8월 30일을 지금 실질적으로는 뭐 한 2년 정도 수사가 됐고 이제 그 쌍방울 관련해서도 수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됐기 때문에 좀 신속보다는 정확하게 해서 증거로 서로 이제 다툼이 이제 그런 장이 열릴 것 같습니다. 네, 진짜 바쁘다. 바쁜 것이죠. 네, 너무 저도, 바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 8월은 이제 지나가니까 곧 그리고 8월 30일 내일이죠. 이 대표가 바빠서 못 나오겠다라는 입장이 확고하니까 어차피 검찰도 8월 30일은 지금 포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는 그럼 9월 4일에 나오셔라. 그러자 이재명 대표는 no. 국회 본회의가 없는 11일에서 15일 사이에 나가겠다라는 것으로 지금 대립 중인데 김재섭 비대위원님, 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9월 4일이냐 9월 11일이냐의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어차피 회기는 시작이 됐잖아요. 9월부터. 네. 그럼 중요한 건 회기 중에 영장이 날라와도 날라올 텐데 4일에 나가나 10일에 나가나 영장은 회기 중에 날라오는 건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회기냐 회기냐는 의미가 있죠. 예. 비회기 때는 바로 영장 심사를 받으러 가야 되니까. 근데 회기는 날짜에 따라서 차이가 없잖아요. 9월부터는 회기 중이에요. 쭉. 그러니까요. 그게 뭐 본회의가 있는 날이든 본회의가 없는 날이든 어쨌든 회기 중에 그 체포동의안은 표결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재명 대표는 저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안 나가겠다라는 심사 같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말씀하시기를 나는 검찰 소환에 100번이라도 응하겠다. 본인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100번 응하시려면 이 정도의 속도라면 한 100년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민들께 약속한 바대로 나는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검찰의 소환에 당당하게 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면 그게 회기인지 비회기인지 중요한 것도 아니고 특히 회기 중에서 그게 뭐 본회의가 있는 날인지 없는 날인지는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들께는 굉장히 말 그대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검찰에 뭐 분연히 맞서고 정치 수사에 대응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대한 태도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좀 피하시고 저렇게 피하시고 날짜 핑계 대시고 바쁘다고 하시고 아니 그 영장 심사 받아야 되는 분들이 나 오늘 바빠서 못해요 라고 하는 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거야말로 그냥 그 야당 대표로서 누리는 특권이고 이재명 대표가 대선 과정에서 그리고 당 대표 과정에서 누누이 포기하겠다고 하는 그 말 그대로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근데 본인의 말을 정면으로 반박하게 되는 행동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고요. 말씀드린 대로 검찰에 100번이고 응하겠다는 태도라고 한다 그러면
그게 회기 비회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재명 대표가 자신은 무결한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면 검찰에서 밝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네, 저는 그렇게 9월 생각합니다. 4일이든 9월 11일이든 어차피 국회 회기니까 별반 차이 없다. 한 번은 검찰이 제안한 날짜보다 빨리 오겠다고 했고 또 이번에는 검찰이 제안한 날짜보다 늦게 오겠다라고 이 대표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박성준 대변인이 얘기했던 9월에 국회 일정을 좀 준비했습니다. 도대체 언제 검찰 소환이 가능할지 일정표를 한번 보시면서 타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9월 국회 일정을 보면 9월 4일에 검찰이 나올 걸 요구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본회의가 없을 때 가겠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한테 물어보니까 9월 11일에서 15일 그 2주 사이 그 어딘가에 이재명 대표가 출석하겠다라는 것을 현재 주장한 상황입니다. 검찰과 이 대표는 아직 조율이 안 됐고. 그러면 전재수 의원님, 예. 그 월화수목금 중에서 하나를 그냥 정해주시죠. 언제 나간다는 걸 좀 날짜를 받아주시면 왜냐면 이제 손 없는 날도 좀 따져 보시고. 그 뭐 제가 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원래 이제 뭐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를 하다 보면 또는 이제 혐의가 있어서 수사를 받다 보면 이런 이제 일정과 소환 일정과 관련해 가지고 신경전이 많이 벌어집니다. 예. 특히 이제 정치권에 있어서 늘상 있는 일인데요. 이 소환 일정은 검찰이 검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대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마 지금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아마 조만간에 검찰과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 사이에서 서로 협의하고 조율을 해가지고 아마 출석하는 날짜가 정해질 겁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검찰이 이재명 대표 소환 일자를 8월 30일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사전에 변호인 측과 원래는 통상적으로는 사전에 일정 조율을 다 하거든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언론에 공지를 하게 되는데 그런 사전에 조율이라든지 협의가 전혀 없이 언론을 통해서 먼저 이제 검찰이 흘려버리는 바람에 이 신경전이 조금 더 좀 거칠어지는 것 같고요. 다만 조율되고 협의가 돼가지고 날짜가 정해질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아마 이제 단순히 그냥 검찰 소환의 문제이기 때문에 신경전은 한 이 정도로 하고 양측 사이에 어떤 날짜가 특정되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들어봤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취임 1주년이었는데 소회를 밝혔습니다. 짤막하게 들어보시죠. 국회 다수당으로서 민주당이 앞장서서 민생 회복의 불씨를 꼭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국민의 기대에 충실히 부응했는지 되돌아보면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 위안을 막론하고 큰 책임을 느낍니다. 이번 정기국회에 당의 미래와 나라의 명운이 달렸다라는 각오로 다시 한번 신발끈을 고쳐 묶었으면 좋겠습니다. 취임 1주년을 맞은 어제 민주당 의원들의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강원도 원주의 한 리조트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모였는데 그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가 인당수에 뛰어들어야 한다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사퇴하라라는 주장이 제기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심청이가 들어갔군요. 심청이처럼 인당수에 뛰어들어라 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서른 의원, 이 대표, 심청이가 인당수에 뛰어들어서 왕비됐듯 당을 위해 희생하라. 사실은 죽어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인당수에 뛰어들면 죽어라. 하지만 왕비될 수 있다. 서른 의원 물러나라 이거죠. 물러나라. 그러자 양경숙 의원은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친명계에선. 체포한 부결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표는 다 워크숍에 참석했기 때문에 이거를 다 들었을 텐데 여전히 친명계 의원들은 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러 가겠다는 이 대표의 뜻과는 다르게 좀 부결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워크숍에서 또 했습니다. 계파 갈등이 분출된 거죠. 심청이처럼 인당수에 뛰어들어라. 민주당 워크숍의 분위기를 기자들이 취재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파에 따라서 워크숍이 어땠어요? 라고 설명하는 게 전혀 달랐습니다. 한 분은 워크숍 너무 좋았다 라고 말하고 또 다른 의원은 분위기 완전 중구난방이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누구 말이 진짜일까요? 들어보시죠. 분위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주로 정책적인 사안이 나왔고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분열과 분란 이런 멘트들은 없었습니다. 전혀. 분위기에서 대략적으로 그냥 중구난방. 아니요, 대표님의 사퇴 주장은 없었습니다. 본인을 이제 던져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는 그런 의견을 게시한 분이 있었는데 사퇴가 아니라 체포동의안에 오게 되면 당당하게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사퇴 요구는 없었다. 라고 정청래 의원이나 김한규 대변인 모두 다 사퇴 요구는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건 김한규 대변인의 해석 같고 전재수 의원님이 현장에 있었습니다. 워크숍 현장에 나가 있는 전재수 특파원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 지금 서른 의원이 인당수 뛰어들어라 얘기했잖아요. 네. 이게 그냥 비단 영장 심사 받으러 가시라라는 뜻이었습니까? 아니면 심청이가 인당수에 뛰어들어서 왕비가 되라 이 말은 대표님 물러나라 이 말 아닙니까? 서른 의원 앞서서도 사퇴 얘기했었잖아요. 총체적인 뭐 이야기를 한 것으로 봐야 되겠죠. 그쵸. 예, 그러니까 뭐 검찰 소환을 다 포함해서 예. 총체적인 이야기를 한 것 같고 근데 어제 저희가 이제 그 정기국회 대비하는 워크숍을 했는데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입니다. 그리고 내년 총선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할 것 없이 경제와 민생의 성과를 반드시 내야 됩니다. 그런 차원의 논의가 거의 99.9% 이루어졌고 그래서 경제와 민생과 관련된 입법 전략을 어떻게 할 거냐, 경제와 민생과 관련된 예산을 어떻게 심사할 거냐 이게 주 논의 사항이었고 말미에 이제 서른 의원이 한 분 나오셔가지고 인당수 이야기를 하니까 또 이제 말하자면 친명계에서 또 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세게 이제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이 두 분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전혀 이제 다른 분들의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워크숍에서는 언론의 보도와는 분위기가 좀 다르게 좀 차분하게 경제 민생과 관련된 예산 정책적 논의가 이제 주를 이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제 어민 대책과 관련해 가지고 많은 논의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조응천 의원, 꽈락이다. 정부 여당 실정에도 득점 전혀 못하고 있다. 안민석 의원, 이재명으로는 내년 총선 충분하지 않다. 보완 필요하다. 이 중에 제일 센 건 이제 심청이죠. 인당수에 뛰어들어라. 라는 얘기. 김한규 대변인은 이거 사퇴의 뜻 아니다. 라고 부인했지만 현장에 있었던 전재수 의원도 비단 체포동의안 얘기가 아니라 총체적인 얘기였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저희가 듣기에도 서른 의원의 과거 발언들과 비교해 봤을 때 이건 대표직 사퇴도 포함한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건 진실 공방일 땐 검사 출신이 잘할 것 같습니다. 김 검사, 인당수에 뛰어들어라 심청이가 되듯이 이게 사퇴 주장이 아니다라는 김한규 의원. 애써 좀 낮추는 겁니까? 이 발언의 격을? 그 인당수에 빠지라고 했으니까 사퇴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냥 인당수에 빠지라는 이야기지. 이게 왜 써서 외면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싶은 것이고 만약 그런 내용이 외부로 나갔을 때 당이 어떤 분열이랄지 이런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뭐 일부러 듣고도 못 들은 척 하는 거겠죠.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 취임 1주년 됐잖아요. 그럼 사실 기자회견 해야죠. 그래서 당이 이제까지 1년 동안 어떻게 했고 무엇을 했고 결과물이 뭔지 또 앞으로 내가 당대표로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경우에 따라서 내년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총선에 대해 임하는 각오 그리고 현재 민생이랄지 경제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조목조목 발표하고 현 정부 비판할 건 비판하고 현 여당을 또 비판해야 하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지금 사실은 본인이 당대표에서 기자회견할 자리를 계속 회피하고 있잖아요. 왜 회피하고 있어요? 기자회견하면 전부 다 사법 리스크만 묻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법카 의혹이랄지 대장동, 대북송금, 백현동, 정자동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일부러 회피하는 거죠. 근데 저건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 민주당의 1년을 뒤돌아보면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하고 국회의원 된 다음에 아 이재명 대표가 저래서 당대표 하려고 했구나. 국회의원 했거든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 자체는 공당이라고 볼 수 없다. 이재명이 사당화가 돼버려서 그냥 모든 것을 방어하다 보니까 당으로서 어떤 역할, 지위 이런 것이 전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간다고 하면 또
다시 그것이 이제 반복이 되겠죠. 그런가 하면 어제 국민의힘, 이번엔 국민의힘 최고위에는 뭐 샌드위치 세트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재명 세트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어떤 얘기일지 영상으로 보시죠. 이재명 세트를 좀 설치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요, 경기도에서 공무원들 시켜서 매일 아침 공수받았던 똑같은 샌드위치를 제가 준비해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우리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할 자격이 없습니다. 경기도 법카와 업무 추진비로 공금을 횡령하고 공무원을 자기 하인처럼 부리며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온 황제의전 이재명 대표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장해찬 최고위원이 이 최근 법인카드 의혹의 폭로자가 추가로 제기했었던 이 이재명 아침 세트, 샌드위치 세트를 보인 겁니다. 이러면서 황제 의전을 받았다라고 비판을 한 대목이었는데, 저 영상 한번 좀 계속 보시면은 김재섭 비대위원님, 네. 이재명 세트라고 장 최고는 얘기했는데 이거 세트 메뉴 구성이 좀 어떻게 되나요? 보니까 구성이 야무지더라고요. 그래요? 예, 샌드위치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샐러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제 후식 겸인지 이제 과일 바구니처럼 된 과일 컵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이른바 세 세트군요. 그렇지. 샌드위치,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고루 갖춰진 굉장히 그 야무진 구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탄단지. 네, 탄단지 구성이 잘 되어 있는 야무진 구성이고. 이게 뭡니까? 근데 그 폭로자가 뭐라고 폭로한 겁니까? 이게 이제 그 아침마다 이렇게 저 이재명 세트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장예찬 최고가 주장하는 저 이재명 세트라고 불리는 것을 항상 냉장고에 넣어놨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문제가 뭐냐면, 물론 뭐 그 일반적인 출퇴근 상황에서 당시에 뭐 경기도지사 성남시장급에서 저 정도 먹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100번 양보해서.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출장지에 가서도 저 세트를 고수했다라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그렇죠. 경기도이든 경기도 그렇죠. 아니 밖이든 출장지를 가면 저게 따라옵니까? 그렇죠. 저게 이렇게 다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주장에 따르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통상적인 업무 추진비나 법인카드 내용으로서는 설명이 잘 안 되는, 약간 도덕적으로 문제가 좀 있어 보이는 내용이고, 게다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나 그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계속 이야기했던 것이 청렴천국 부패지옥, 이 얘기를 모든 화장실에 다 걸어놨다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저 공익제보자의 말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직원들에게는 당신들 부패하면 지옥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은 사실은 이런 어떤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나름의 저런 그 도덕적 타락 행위들을 좀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대표가 경기지사 때 무슨 얘기를 강조했다고요? 청렴천국, 부패지옥, 부패지옥. 뭐 불신지옥 이런 것처럼 부패지옥.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아마 성남시장 시절부터 그걸 했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뭐든 공간 곳곳에다가 또 화장실에다가도 이렇게 붙여놓고 그랬다고 알려져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본인이 굉장히 깨끗하고 청렴한 사람이고 뭐 돈 한 푼도 받지 않았고 나는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았고라는 하는 그 말들이 사실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거 다 거짓말이었구나. 오히려 자신은 거기에서 한 발자국 벗어나 있으면서 공무원들에게만 그런 것들을 강요한 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좀 드는 찰나입니다. 황제의전 아니냐라는 비판을 여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출장 갔는데도 저 이재명 세트가 따라와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뭐 과잉의전이다라는 비판도 있는데, 서재현 전 부대변인, 경기도에서 계시잖아요. 네. 그 꼭 출장 가서도 저게 따라와야 됩니까? 출장 가면 뭐 컵라면 같은 걸로 아침 간단하게 때우시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지금 사실관계는 사실 일방적 주장이라서 정확하게 예단할 수는 없는데, 그렇죠. 저는 앵커님처럼 과잉의전이라고 하면 저는 그런 비판 지점은 이렇게 수긍할 수 있는데, 황제의전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뭐 샐러드나 이런 것들이 황제의전 아니다. 그럼 황제의전이 되려면 한 어느 정도 세트 구성이 돼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세트 구성을 떠나서 그런 여러 가지 갑질에 대한, 예전에 뭐 테니스, 뭐 이명박 대통령 황제 테니스라든지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출장 갈 때 화장실을 그대로 개조했다든지, 그런 누가 봐도 좀 더 의전이 과할 때 그게 황제의전. 그러니까 샐러드가 아니고 약간 좀 소고기 같은 게 올라와야 됩니다. 그 소고기보다 음식보다는 더 과한 의전이면 저는 황제의전인데, 저는 이 정도는 뭐 괜찮다. 괜찮다기보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 문제 제기는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재명 당대표가 아침에 매일 출근 자체가 뭐 만약에 업무에 그 어떤 사전에
보통 근로자들, 노동자들은 9시 출근인데 예를 들어 7시에 출근해서 이렇게 일의 연장선 상에서 했다면 저는 그 부분은 업무 추진비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그 부분도 사실은 잘 모를 텐데 뭐 저도 경기도 있었지만 이사장이나 이재명 대표 지사 같은 경우는 만약에 노동자처럼 그대로 하게 되면요. 주말이라든지 저녁에 모임 자체에 대해서도 우리 노동자들은 근무 수당을 따로 받지 않습니까? 근데 저런 분들은 사실 뭐 휴가 수당 같은 것도 자체가 없어요. 왜냐? 24시간이 다 공적인 일이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저렇게 그 음식에 대해서 어떤 업무 추진비로 했다는 그런 비판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외적은 반대편에 가게 되면 토요일이라든지 일요일이라든지 개인 사생활을 포기하면서 지사로서 경기도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 시간을 합치면 저는 그만큼 저게 황제 의전보다는 의전 받을 자격이라면 저렇게 받아서 일을 더 잘하는 취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 부분은 그 장해찬 최고위원 저도 이제 방송 개편돼서 최근에 같이 방송을 하지 않는데 최근에 뭐 최고위원으로서 이제 여당이라든지 보호하고 야당을 공격할 수 있는데 좀 이제 과하게 막 샴푸도 같이 가고 세트도 저렇게 내보이는 식은 조금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제가. 오히려 이제 여당의 저런 네. 퍼포먼스가 과잉 퍼포먼스다. 네, 그게 더 과잉 퍼포먼스 같아요, 저는. 예, 여야의 의견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 시작할 텐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정율성 공원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치권에서는 이번엔 홍범도 장군의 흉상 이전 문제를 두고 여전한 설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른바 역사 논쟁인데요. 콕 찍어 홍범도 장군, 정율성 전쟁. 두 가지 결이 다른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논란이 되자 국방부가 그러면 뭐 김재진 장군 등의 다른 흉상은 그대로 두고 홍범도 장군의 흉상만 이전하겠다라고 밝혀서 여전히 더 논란입니다. 핀셋 이전인데 이렇게 되면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만 국방부와 육사가 문제 삼고 있는 국면으로 넘어들게 됩니다. 국방부는 충무관 중앙현관에 육사에 있는 부적절하다라고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국방부 이야기 들어보시죠. 홍범도 장군과 관련돼서 공산당 입당 또는 그와 관련된 활동 이런 부분이 지적되고 있어서 18년도에 전체적인 어떤 공감대나 또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좀 급작스럽게 추진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 육사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 의견들을 반영해서 육사가 지금 현재 이전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범도 장군 흉상만 왜 이전하느냐라는 이유를 국방부는 공산당 활동 때문이다라고 밝힌 셈입니다. 하지만 이 공산당 입당이라는 것은 해방 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서 해방되기도 전에 홍 장군은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소련 공산당에 입당을 했고 항일 운동을 계속해서 펼쳐나갔던 전력이라 국방부의 이 같은 이유가 지금 뜨겁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방 이후에 6.25 전쟁, 이 동족 상잔의 아픔의 국면에서 북한이나 중국의 공산당을 택한 정율성이라면 이것은 무조건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겠으나 홍범도 장군 같은 경우는 해방 전 항일운동 과정에서의 공산당 입당이라 여전히 논란이 뜨겁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핀셋 이전 쟁점부터 보시죠. 이전해야 된다라고 찬성하는 측에서는 공산주의자, 소련 공산당 가입, 독립군 학살을 방조했다, 자유시 참변에 가담했다라는 주장입니다. 주장도 내세우고 있고 장교 양성 정체성에 안 맞는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쪽 입장에서는 소련 공산당에 가입한 수많은 독립운동가, 항일운동가들은 그럼 다 배제할 거냐? 라며 반발하고 있고요. 자유시 참변을 가담했다라는 주장도 역사적으로 사실이 아니다. 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독립군, 대한광복군의 총사령관 역할을 했었던 홍범도 장군이기 때문에 육사의 정신과도 맞다라고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홍 장군에 대한 이 국방부의 문제 제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재섭 전 비대위원님, 확실히 이 정율성 논란과는 좀 달라요, 홍 장관은? 아무래도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공산주의 이력이라고 하는 것이 대개는 이제 1948년을 기준으로 우리가 조금 엄밀하게 따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체제에 가담을 했느냐, 김일성 체제에 도움을 줬느냐, 여기를 가지고 우리가 공산주의 이력을 대개는 문제를 삼았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1948년을 기준으로 우리가 서운을 정할 때 그게 관례적으로 1948년 두었던 것은 바로 그런 북한 체제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홍범도 장군이 돌아가신 거는 1948년에서도 한참 이전인 1943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항상 서운을 따질 때에 기준으로 삼았던 1948년을 봐더라도 약간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는 홍범도 장군의 형상을 이전한다고 하는 것이 국방부의 입장이라고 보이고요. 예. 육사의 입장으로 보이고 이것이 어떤 정부나 여당의 입장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실제로 여당 내에서도 흉상 이전에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젊은 최고위원들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게다가 어제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철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을 하더라도 독립기념관 앞으로 이전을 한다는 언론 보도를 본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홍범도 장군의 어떤 독립운동가로서의 위상을 저희가 폄하하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흉상 이전이나 이런 문제들은 국방부 차원에서 좀 다시 재검토가 좀 필요한 내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재섭 전 비대위원은 홍범도 장군의 항일 운동에 대해서 폄하해서도 안 되고 흉상을 이전해서도 안 된다라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보니까 김병민 최고위원도 국민의힘에 장해찬 최고위원도 그러고 여당 내에서 오히려 국방부를 비판하는 의견도 개진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지금 자유시 참변 얘기를 국방부가 꺼내서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도 지금 뜨거운 논란입니다. 자유시 참변, 이게 사실 우리 독립군들에게는 아픈 기억입니다. 러시아령 자유시입니다. 자유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해석은 자유시고 러시아 지명은 따로 있었죠. 소련에. 한국 독립군 부대와 소련군이 벌인 전투인데 글쎄요. 그때 당시 소련군을 소련 적군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역사적으로 적절치는 않아 보입니다. 6.25 전쟁 이후에야 이제 소련 적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당시에는 소련군 예하에서 항일 운동을 치열하게 펼쳤던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많았던 상황이었습니다. 홍범도 장군이 혹시 그 자유시 참변에 가담한 것 혹은 방조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국방부 일각에서는 제기한 것 같습니다. 국방부 입장 볼까요? 소련 공산당의 자유시 참변 재판의 재판위원으로 활동했다는 점, 참변 이후 소련 적군 대대장 임명 등 역사적 사실이 있다라며 자유시 참변에 연관됐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직접적인 자유시 참변에 소련 편에 서서 독립군을 무장해제하고 사살하는 데 홍 장군이 역할했다라고까지 국방부는 자신 있게 얘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역사학자들 학계 입장 보시죠. 학계의 정설은 홍 장군은 전혀 자유시 참변 소련 쪽에 가담하지 않았다라는 게 학계의 정설이다라는 보도가 나옵니다. 홍 장군 부대가 전투에 가담한 기록 자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한 교수는 재판에 회부된 독립군을 보호하기 위해서 독립군의 어른격으로 홍 장군이 참석한 것이다 라고도 얘기하고 있어서 국방부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자유시 참변 연관 이 주장이 과연 얼마나 설득적일지에 대해서는 뜨거운 논쟁 중입니다. 김광산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저희가 배운 것도 그렇고요.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이제 홍범도 장군은 우리의 영웅이죠. 예. 청산리 봉오동 전투가 아마 초등학생부터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독립군의 역할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몇 손가락에 드는 위대한 영웅은 맞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은 이제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는 그다지 아는 게 없었어요. 그냥 봉오동 청산리 정도로 알고 있고 또 육사에서 이걸 철거를 할지 이전한다고 할 때 아니 너무 이념적인 거 아니냐. 이념이 좀 과잉돼 있다. 그래서 사실 전에 소련 공산당에 한번 가입한 것만 가지고 일으켜는 것은 너무 우리가 이제 메카시즘이라고 그러잖아요. 너무 공산주의, 반동 이런 걸 색출하는. 근데 그런 것이 정도가 좀 지나치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또 다른 사실이 좀 나오고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자유시 참변인데 자유시 참변도 제가 한번 공부를 좀 해봤더니 당시에 일제에 쫓겨가지고 이제
러시아로 온 우리 독립군 무장을 해제하기 위해서 이제 소련 적군이죠. 그래서 우리의 적군이라고 할 수 있지만 소련군을 레드, 그러니까 붉은색 적군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소련군 적군에 가담해서 우리 무장 독립군을 뭐 살해하는데 가담을 했다 이런 저 의혹이 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 무장 독립군에 대해서. 그때도 재판위원으로 참여를 했는데 이게 정말 독립군을 위해서 참여를 했는지 독립군을 처벌하기 참여를 했는지 또 이런 부분이 좀 논란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소련 적군의 조선연대 대대장을 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사실은 사실 저도 이제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이 좀 사실관계를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독립군 영웅으로서는 우리가 정말 존경하고 깍듯하게 모시되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일부의 사실이 드러난다고 한다면 독립군의 역할에 있어서 폄하를 하자는 게 아니고 단지 육사에 그에 있는 동상 자체는 사실은 취지는 좀 맞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저도 생각이 좀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자유시 참배랄지 소련 적군에게 어떻게 동조를 했는지 또 우리 같은 동지에게 해를 끼쳤는지 안 끼쳤는지 이런 부분을 당시 이론만 가지고 하지 말고요. 뭔가 증거와 고증을 해서 좀 약간 정립할 필요가 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대통령 훈장을 추서했고 우리 해군이 갖고 있는 홍범도 함에 이름을 붙인 건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 당시에 홍범도 함이라고 기념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여권 내부에서 기류를 제가 면밀히 취재해봤는데 여권 내부에서는 왜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그간 문제 제기가 없었는데 국방부나 육사가 이런지 모르겠다라는 분위기가 솔직히 좀 많았어요. 제가 취재한 바로 따르면 김재수 전 비대위원도 그렇게 동의를 했고 그렇다면 혹시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 때 앞서 국방부 대변인이 2018년 성급하게 공감대 없이 흉상 건립을 추진했다라고 밝혔던 대목 때문은 아니냐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정치권에 나오고 있습니다. 2018년 3월 그때 당시의 이야기 한번 준비되어 있는데 들어보실까요? 신흥무관학교 설립자 이회영 선생과 홍범도, 김자진, 지청천, 이범석 장군의 정신이 여러분이 사용한 실탄 탄피 300kg으로 되살아났습니다. 조국을 위해 몸바친 선열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군인정신으로 이어가겠다는 다짐입니다. 위대한 독립군 대장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드디어 국내로 모셔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혹시 문재인 정부에서 홍범도 장군을 띄웠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라는 뭐 조심스러운 정치권 일각의 관측인데 전재수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 이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라는 것이 전 정부와의 어떤 극단적인 차별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질문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지금 국방부가 이 젊음도 버리고 가족도 희생하고 재산도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다 바치고 그리고 끝끝내는 목숨까지 내걸고 항일 무장 독립운동을 했던 이분들을 지우기 위해서 자유시 논쟁이라든지 오만 것들을 깨알같이 다 돌쳐내가지고 국방부가 지금 하고 있는데 정말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봐주기 힘들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눈물겹도록 이렇게 퇴행하는 이런 행위를 이게 대한민국 국방부가 해서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는 대한독립군과 광복회로 연결됩니다. 대한민국의 뿌리를 드러내는 겁니다.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말하자면 조선 사람들 조선말 못 쓰게 만들고 우리 문화 다 말살하고 그다음에 이 독립군들 그 탄압하면서 민족 정기와 민족 정신을 드러내려고 했던 그 일을 지금 국방부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더 걱정되는 거는 이게 홍범도 장군과 관련된 해프닝 또는 국방부의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8.15 경축사에서
공산 전체주의 세력 이야기를 합니다. 반국가 세력 이야기합니다. 이 전반적으로 대통령의 어떤 가치와 노선이 극우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극우 지향의 국정 운영 기조 속에서 지금 이 논란이 있다. 역사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더더욱더 이 문제가 좀 심각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잘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전 재산을 신흥무관학교에 쏟아 넣어가지고 일본 제국주의와 맞서 싸워가지고 대한민국의 광복을 길이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 투쟁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모욕을 주고 이렇게 치욕스럽게 대해도 되는 것이 대한민국 후손으로서 과연 해야 될 일인지 저는 대묻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식이라면 만주군 소속으로서 독립군 때려잡던 간도 특설대에서 활동했던 백승엽 장군을 띄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 반대쪽에 있는 분들을 지우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우는 하되 기록은 제대로 하는 그런 이제 우리가 역사적 인물에 대한 평가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자면 지금 이거 해야 될 때입니까? 저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경제와 민생에 알겠습니다. 집중해도 시간이 모자란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련 공산당 입당을 문제 삼았던 국방부의 이야기. 1937년 그 소련 공산당의 총책이라고 볼 수 있는 스탈린에 의해서 홍범도 장군은 저 멀리 카자흐스탄으로 강제 이주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년을 쓸쓸하게 숨진 바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홍범도 장군과는 전혀 다른 이 정율성에 대한 논란도 뜨겁습니다. 저희 보도를 통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아셨듯이 이 정율성이란 인물은 비단 중국과 북한군을 위한 노래만 지어졌던 게 아니라 각종 사료를 통해서 우리 서울이, 수도 서울이 6.25 전쟁으로 북한군에 의해 함락됐을 때 서울까지 따라와서 문화재 등을 약탈했다라는 사료도 등장해서 아주 논란이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어제 광주에서 보훈단체가 이 정율성 공원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강기정 시장 사죄하라! 6.25 때 북한 공산당을 사기를 북돋고 지원을 한 공산당 선동대장입니다. 광주 정신은 공산주의자를 기념하는 정신이 아니고. 마지막은 연평도 포격 도발로 산화한 고 서정호 하사의 어머니, 광주에서 교장 선생님까지 하신 분이잖아요. 광주의 딸이죠. 서정호 하사의 어머니의 목소리까지 들어봤습니다.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주 내에서도 왜 이 민족 학살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정율성을 기념하느냐, 예산을 써서 기념하느냐라는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강기정 광주시장의 입장은 뭐일까요? 들어보시죠. 오랜 기간 동안 대한민국 정부도 광주 시민도 역사 정립이 끝난 정율성 선생에 대한 논쟁으로 더 이상 국론을 분열시키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히 보훈단체와 보수단체를 부추겨 광주를 다시 이념의 잣대로 고립화시키려는 행위를 중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정 시장은 이념의 잣대로 광주를 고립시키려는 행위를 중단시켜라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박민식 보훈부 장관들을 비롯해서 이념의 잣대로 분열시키고 고립시키려는 게 누구냐라는 반론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논쟁 한번 해보죠. 먼저 김재섭 비대위원님. 네. 그 정율성은 강기정 시장이 이야기한 대로 좌우 이념이 아니라 그냥 안 되는 사람인 겁니다. 좌파 우파로 따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율성이라는 사람은 북한군에 부역했고 중공군에 부역을 했고 지금 5.18 민주화운동 단체들까지 정율성 사업 반대한다라는 입장이 나왔어요. 한국전쟁 당시에 북한군에 부역을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희생에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 직접 간접적으로 책임이 있고 대한민국 문화재를 약탈해 갔던 말 그대로 부역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우리 시민들의 돈을 걷어서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기념관을 건립한다? 이거는 좌파 우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체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강기정 시장은 궤변을 하는 거예요. 저거 좌파 우파의 개념 뭐 이걸 이념으로 고립시키고 아니죠. 저건 대한민국 정체성에 관한 문제죠. 광주의 문제가 아닙니다. 뭐 앞서서 이응로 기념관도 있고 윤희상 뭐 음악 축제도 있고 이런 거 있는데 왜 정일성만 못하게 하느냐. 이 주장도 말도 안 되는 주장인 게 과거에 잘못된 관행이 있다는 것이 앞으로 새로운 잘못을 저지르는 명분이 되지는 않는 겁니다. 잘못됐다 그러면 과거에도 잘못돼 있던 것들을 바로잡아야 되는 거죠. 이응로 기념관 우리가 바로잡을 필요 있는 거죠. 윤희상 음악 축제도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거죠. 과거에도 그랬으니까 앞으로도 정일성 기념공원 만들어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는 정말 말 그대로 궤변인 거고요. 이것은 강기정 시장이 이야기한 대로 뭐 광주의 문제도 아니고요. 좌파 우파의 이념도 아닙니다. 그냥 대한민국 정체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그것을 막론하고 정일성 기념공원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자, 한 보도에 따르면 여러 저서와 논문에 따르면 정일성 씨가 6.25 개전 초기 북한이 우리의 수도 서울을 함락시켰을 때 서울에서 머물다가 우리 국군이 연합군이 서울을 수복하니까 다시 중국으로 정일성은 피신을 했다라는 이력이 드러났습니다. 호남 일부 시민단체와 이 5.18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일부에서도 이 단순 부역자가 아니라 적화통일 선봉에 섰던 사람을 세금을 들여서 기념하는 것은 반대다라는 입장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문화재 약탈까지. 서재현 전 부대변인, 네. 어떤 입장이십니까? 이 부분은 사실 박민식 보건장관과 이제 대통령실이 좀 키운 부분이 있는 것인데요. 저도 정일성 공원을 사실은 뭐 조금 광주 시민들은 다 예전부터 알고 계셨던데 저는 처음 들었던 거거든요. 근데 저를 확인 한번 해보니까 정일성 관련해서는 보면 뭐 앞서 뭐 과거에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또 뭐 계속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1988년 노태우 정부 때 부인을 이제 한중 우호 상징으로 초대를 하고요. 김영삼 정부인 93년도에도 한중 수교 기념으로 정일성 음악회를 국가 예산으로 합니다. 그리고 뭐 작품 발표에도 보수 정권이 하는데 그 광주 시민들은 정일성 이분이 우리 공산당 나팔수지만 그 공산당의 그런 정신, 이념을 나는 존중하여서 정일성을 찬양하고 뭐 그런 것이 아니고 정일성의 음악 그리고 한중 수교의 문화적, 그 이념이 아니고 문화적과 한중 수호의 그런 이념의 잣대가 아닌데 계속 그 보훈부 장관과 대통령실은 이념의 잣대만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뭐 광주 시민이라든지 더 나가서 민주당이 어떤 공산당을 또 찬양하고 그러기 위해서 예산을 또 사용하지 않냐 이렇게 호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저는 뭐 강기정 광주시장님의 그 입장 저는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게 국론이 분열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그런 그 공과 사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광주 시민들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문화라든지 아니면 음악성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함께 같이 연결한다든지 아니면 정말로 그런 숙론의 과정을 거쳐서 정일성 공원이 아니라면 뭐 음악 공원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대안도 한번 논의를 해봤으면 하는데 이념의 잣대로 이것을 무조건 광주시장이 혹은 광주 시민이 어떤 공산당 찬양을 위해서 공원을 조성한다고는 저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예, 정일성 세금을 들여서 이 정일성 공원을 건립하는 것은 찬성이다라는 입장 밝혀주셨습니다. 이 문제가 논란이 되고 북한에 의해서 목숨을 잃은 유가족들, 연평도 포격 때 산화한 어머니와 같은 분들에게 상처가 되고 있다면 정일성 공원 건립 강행, 세금을 들여서 강행으로 인해 국민들이 상처받는 국민들이 나오고 있는 국면이 됐거든요. 자, 이 상황에서 강행하는 게 맞다 아니다의 논란이에요. 찬성 의견 밝혀주셨고 김관선 변호사님은요? 저는 결론적으로는 이걸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반대. 일단 이제 홍범도 장군하고는 이거 완전히 결이 틀려요. 강기정 시장이 철지난 이념이라고 하는데 철이 지난 게 아니고 현재 계속 중인 거예요. 북한이 남침했잖아요. 그러면 남침 때 같이 왔고 또 중공군이 들어와서 우리가 일사후퇴였잖아요.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까? 중공군의 배대에 섰던 사람 아니에요? 중공군 인민해방군 행진곡 작곡했어요. 북한 군가 작곡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음악성이 뭐예요? 군가 작성해 준 것이 우리가 군가 중국이나 지금 북한의 군가에 대해서 그 음악성을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까? 그러면 독립이랄지 대한민국과 관련된 부분에서 무슨 일을 했냐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중국과 관련해서 뭐 우호적인 측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중국에서 영웅시하는 사람이 우리 한중 우호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정일성에 대해 잘 몰랐잖아요. 그러다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되면서 알잖아요. 그러면 강기현 씨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옛날에 노태우 때부터 계속 해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는 우리가 정일성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중국과 북한에 있어서 영웅이 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왜 이제 와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공원을 짓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예. 북한과 사실은 중국에서 거기서 사실은 추앙하고 뭐 기념관 건립하는 게 맞죠. 왜 우리가 그걸 건립해 주는 거예요? 아니 그걸 건립하면 뭐 중국 관광객이 광주시에 물밀듯이 옵니까? 저는 뭐 중국 사람들도 아주 관심 있는 사람 말고는 정일성이 누구인지도 몰라요. 예. 근데 그런 걸 명분 삼아서 이렇게 하는 것은 말이 맞지 않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철지나 이념이 아니고 대한민국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북한하고 대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자유민주주의고 북한은 공산주의예요. 근데 공산주의 이념에 선취해서 우리에게 적대적으로 했던 사람을 왜 우리가 추앙시하고 그다음에 기념관을 이해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면 이거 인정하고 중단하고 세금 낭비되는 거 막아야죠. 한중호 상징이다라고 강기정 시장은 밝혔습니다. 뭐 일정 정도 노태우 정권 때 사실이기도 한 부분이 있다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데 한중우호의 상징은 정일성 말고도 굉장히 좀 많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뭐 이 팬다. 사실은 팬다 이름 뭐죠? 푸바오. 푸바오가 오히려 한중우호의 대표적인 상징이고 거부감도 없기 때문에 팬다 뭐 이런 것도 한중우호 상징 많지 않습니까? 혹시 다른 한중우호의 상징? 그러니까 한중호의 상징으로 정일성 기념공원을 만든다는 거는 저는 정말 궤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일성 기념공원을 만드는 것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은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국 전쟁에서 북한군에 부역한 사람이라는 문제, 대한민국 정체성의 문제가 있다고 한다 그러면 그것이 한 축이고 또 정일성 기념공원을 만들었을 때 문제점이 뭐가 생기냐면 정일성 자체를 현창하는 그 결론을 낳기 때문에, 그러니까 추앙하는 결론을 낳기 때문에 중국 내부에서 이것을 자신들의 체제를 선전하는 용도로 쓸 겁니다. 봐라, 대한민국 남한에서도 저렇게 정일성을 찬양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중국 그 내부 정치를 위해서 활용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논쟁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때 박민식 보훈부 장관이 순천역에 6.25 전쟁 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용감하게 뛰어들었던 그리고 안타깝게 희생됐던 호남의 수많은 학도병, 호남 학도병을 기리는 현충시설을 건립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순천, 호남 시민들을 향해 박민식 보훈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구를 기려야 하냐 우리는. 들어보시죠. 수많은 독립투사, 호국 영웅, 민주 열사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아픔을 극복하는 역사에서 우리 호남은 늘 앞장서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기억해야 합니까? 공산당의 나팔수입니까? 아니면 조국을 위해 제 한 몸 불태우며 기꺼이 목숨을 바쳤던 호남 학도병 영웅들입니까? 아무래도 이런 논란이 이제 세금이 들어간 문제이기 때문에 과연 거액의 세금을 들여서 추진할 만큼의 가치가 있느냐, 아니면 광주 시민들 내부에 공감대는 형성되느냐, 과연 이를 기리는 것 자체가 맞느냐, 뭐 다양한 논쟁들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광주 정일성 공원 강행에 우려를 표명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한민국 정체성을 훼손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라며 어제 정부 고위 관계자의 전언은 이렇습니다. 뜨거운 논란이라 짚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연찬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이 괴담을 유포하는 세력이 있다라며 강도 높은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당은 여전히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2년 연속 연찬회 거덜 직전 싸울 것이다 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일단 연찬회 발언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전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기업도 망하기 전에 기업을 보면은 아주 껍데기는 화려합니다. 인수해 보면 안에가 아주 형편없어요.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전부 이 회계가 분식이고 내실로 채워져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야말로 국정 운영권을 가져오지 않았더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나 하는 정말 아찔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게 무슨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해서 막 벌려놓은 건지 그야말로 나라가 정말 거덜이 나기 일보 직전에 제일 중요한 게 이념입니다. 철진한 엉터리 사기 이념에 우리가 매몰됐고 우리 당은 이념보다는 실용이다 하는데 현재 좌표가 어딘지를 분명히 인식을 해야 제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국민 화이팅! 같이 갑시다! 국정 운영권을 우리가 가져오지 않았다면, 대선에서 당선되지 않았다면 나라가 거덜나기 직전이었다. 큰일 날 뻔했다. 아찔했다라고 밝힌 겁니다. 나라 거덜나기 직전. 전재수 의원님, 지난 정부 때 누적 적자가 좀 많긴 했죠. 코로나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코로나가 있었고 그나마 코로나 때 국채를 발행을 해가지고 국가 부채가 좀 늘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북유럽까지 다 비교를 하면 굉장히 확장 재정 정책을 하면서도 굉장히 이제 재정 건전성을 신경을 써가면서 이제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게 집권 2년차 정도 되면 이제 전 정부 탓은 좀 그만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들으면 이게 왜 대통령이 됐느냐, 왜 집권을 했냐 이런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2년쯤 됐으면 이제 좀 집중해서 일을 좀 하는데 집중을 하는 것이 맞지. 여전히 언론 탓, 야당 탓, 전 정부 탓 이거 해가지고 밥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밥이 나오고 떡이 나오면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전 정부 탓하죠. 근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더더구나 지금 전 정부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지금 11개월 연속,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시고 난 뒤에 11개월 연속 수출이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 경제에서 중국 경제가 25%를 차지하는데 지금 중국 관련 수출이 14개월째 감소하고 있습니다. 수출이 31개월 만에 200억 달러 이하로 하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좀 경제와 민생에 좀 집중해서 남 탓하기 전에 국정 운영의 최종 책임자로서 국민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진다는 무한 책임의 자세로 집권 여당의 비전을 가지고서 일하는 데 좀 집중해 주십사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뜯어보니 거의 다 분식회계다.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무조건 돈 풀었다. 재정으로 만능주의였다. 거덜나기 직전이었다라는 강한 비판을 했는데. 네, 그렇죠. 이제 실제로 저는 그러니까 문제 지적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국가 부채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앞서 이제 전재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국가가 이런 부양 정책을 쓸 때 제대로 써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코로나 정책을 대했을 때 기억나는 것들은 대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아니 이거 먹고 살만한 사람들까지 다 줄 필요 있느냐 이렇게까지 굳이 국가 부채를 늘려가면서 선심성 공격을 할 필요 있느냐라는 지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결국에는 국외 돈이 늘어나다 보니까 부동산가 폭등했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그때 같이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문제 지적이 정확하게 나와야 해결 방안도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문제점들을 좀 지적한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겉이 화려하다는 표현을 제가 제 나름대로 해석하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말까지 40%가 넘는 높은 지지율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역대 말기까지 그 지지율이 높았던 대통령이 없다면서 민주당에서도 자화자찬을 했고 대통령 스스로도 자화자찬을 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연금 개혁을 비롯해가지고
모든 역대 정부가 크고 작은 연금 개혁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때만큼은 연금 개혁에 완전히 손을 놓고 있었거든요. 그 가운데서 우리 젊은 세대의 자산이 돼야 되는 연금이 정말 말 그대로 재정이 파탄이 났다라는 비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마 그런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지적한 걸로 저는 보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 윤 대통령이 이 오염수 괴담 유포와 관련해서 야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회에서 여소야대에다가 언론도 지금 뭐 전부 야당 지지 세력들이 잡고 있어서 그저 24시간 우리 정부 욕만 합니다. 아니 뭐 이번에 후쿠시마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거 보십시오. 도대체가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그러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제 이런 세력들하고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염수 공방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밝힌 겁니다. 확실히 임종석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바닷물을 먹느니 차라리 똥을 먹겠다라고 했고 정청래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 오염수 너나 먹어라라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핵 폐수를 바다에 쏟아부었다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지도부가 우려했던 것과는 오염수 방류가 시작됐지만 현재 바다 상태는 꽤 다르다라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박구현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이 밝혔는데 우리 정부가 계속 바다에서 오염 수치를 측정하고 있습니다만 괜찮다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도쿄전력은 방출 이후 오염수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km 이내 정점에서 측정한 결과는 검출 하한치 약 4.6 베크렐인데 이보다 더 낮은 것으로 측정되고 있기 때문에 기준치를 크게 하회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해수부 같은 경우도 계속 측정을 하고 있는데 세춤 수치가 방류 전과 비교해서 차이가 없다, 안전한 수준이다라고 계속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윤 대통령이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호도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발언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김관선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지금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 발언이 시작돼서 생중계로 저희가 좀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중요한 발언이 나올 것 같은데 들어보시죠. 정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생 경제를 살리는데 총력을 다해왔습니다.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 물가와 민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대응하고 미래 전략 기술의 육성과 성장 동력 확보에 주력해 왔습니다. 또한 근본적인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 개혁과 규제 혁신에도 박차를 가해 왔습니다. 지난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국가 채무가 400조 원 증가했고 지난해 처음으로 1000조를 돌파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하게 배격하고 건전 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습니다. 그 결과 치솟기만 하던 국가 채무 증가세가 급격하게 둔화되었습니다. 주요 국제 신용 평가사들이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건전 재정 때문입니다. 대외 신인도를 지키고 물가 안정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건전 재정 기조를 착실히 이어나가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예산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국채 발행을 통한 지출 확대는 미래 세대에게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국가 신인도 하락으로 기업 활동과 민생 경제 전반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그 대신 우리 정부는 경제 체질을 시장 중심 민간 주도로 바꿔 민간이 더 활발하게 투자하고 지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데 역점을 둘 것입니다. 이를 위해 민간 투자를 저해하는 킬러 규제를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 발언이었는데 어제 연찬회와 비슷한 발언이 나왔군요. 이 재정 운영성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은 국정 운영권을 우리가 안 가져왔다면 나라 거덜나기 직전이었다라고 전임 정부를 비판한 바 있습니다. 다시 오염수 문제로 들어와서 1 더하기 1은 2여야 되는데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하는 세력이 있다. 이거 싸울 수밖에 없다. 근데 확실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면 뭐 큰일 날 것처럼 민주당 지도부가 얘기했거든요. 김관선 변호사님. 근데 다 각종 과학적인 수치들은 큰일 난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미 IAEA에서 결과 발표됐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일본 이제 방류를 시작했고 그 방류에 대해서 계속 이제 측정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 전문가도 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걸 이제 정치로 이슈화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치 대통령이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찬성하고 오히려 오염수를 방류하도록 부추기는 이제 이런 내용은 이제 정치적인 선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제 연찬회도 그렇고 오늘은 이제 국무회에서는 조금 톤이 낮아졌습니다만은 어제는 굉장히 좀 터프하고 좀 거칠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뭐 야당 대표가 사법 리스크가 있고 또 범죄 혐의자 그래서 사실은 대화 상대가 아닌다 이런 관념이 대통령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다 이제 오염수 가지고 계속 공격을 하고 또 친일 프레임을 들이대니까 이분으로서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밉든 곱든 어차피 이제 정적이라 할 수 있는 제1야당을 이제 포용을 하고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어떤 심기가 불편하고 여러 가지 민주당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그런 확신이 들다 하더라도 언변에 있어서 이제 말을 하는 데 있어서는 좀 서로 자극하는 얘기는 좀 하지 않은 게 오히려 이제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최근에 정유수에 예.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니까 좀 대통령이 좀 더 격앙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오염수 괴담과 관련해서 1 더하기 1은 2까지 얘기했는데 왜 100을 얘기하느냐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는 걸로 사실은 이런 괴담 때문에 애꿎은 우리 수산업자들, 횟집 사장님들 그리고 수산시장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대통령실이 구내식당에 우리 수산물을 일주일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식단표도 뭐 공개가 됐는데 자, 대통령실 구내식당에 뭐 대통령실 직원들도 있고 여러분들이 많잖아요. 메뉴를 좀 한번 보죠. 월요일에 모둠회, 광어 우럭 모둠회. 어우, 저 구내식당 잘 나오네요. 근데 모둠회만 주는 게 아니라 고등어 구이까지 줘요. 고갈비까지. 어제네요. 28일. 아, 배고픈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지금 광어 우럭 조합에 고등어 구이 조합. 저희께 된장찌개까지 줬어야 되는데 해물탕이나. 화요일 메뉴는요. 제주 갈치조림에 소라무침. 어우, 너무 맛있겠는데요. 자, 30일 수요일에는 멍게 비빔밥에 우럭 탕수육. 아, 맛있겠습니다. 목요일에 바다장어 덮밥과 전복 버터구이와 김부각. 요러면 좀 늦게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금요일에는 물회. 이렇게 되는데 아니 너무 다수산물이긴 하네 보니까. 그죠? 약간 좀 돼지고기 소고기도 좀 나와야 조합을 좀 되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일단 컨셉추얼리하게 수산물로 일주일은 가! 뭐 이렇게 해서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영상 보시죠. 두 개 먹어요. 대통령께서도 우리 수산물을 거의 매일 드시고 계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수산물의 안전성 걱정하지 마시고 많이 소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산물 소비를 늘리려는 노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의 대응은 국민을 안심시키기보다는 냉소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냉수적인 분위기도 보이고 있습니다. 뭐 먹는다고 해결되냐라는 건데 일본이 방류를 일단 시작했는데
그러면 어떤 해결책이 있냐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논쟁해 보죠. 자, 일단 전재수 의원님, 예. 그 청와대에도 계셨잖아요. 예. 구내 식당 메뉴를 보니까 상당히 일단은 잘 나오네요. 특징이죠? 엄청 좋아졌네요. 엄청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20년 전에 이제 저도 이제 청와대 근무를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 계실 때. 예. 근데 그때하고 물론 세월이 이제 20년 세월이 흘렀으니까 좋아졌겠죠. 네. 근데 좋아져도 너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아마 청와대에서 특별히 무슨 날이 있을 때는 특식을 준비합니다. 특식. 예. 그래서 아마 특식을 준비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근데 어제 이제 많이 먹어가지고 빨리 이게 30분 만에 그 소진이 된 것이 아니고 준비를 좀 적게 했답니다. 예. 그래가지고 한 12시 조금 넘어서 이제 기자분이 가니까 이제 이미 음식이 다 떨어져가지고 준비한 게 이제 다 나갔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제 여러 이제 우리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 횟집 하시는 분들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어려운데 이것 때문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이게 정말 이게 간당간당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부 부처 또 대통령실이 나서서 우리 수산물을 먹는 것은 저는 긍정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 의미가 있다? 의미가 충분히 있고요. 다만 이것이 근본적 해결책은 안 된다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 해결책을 모색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일본의 도쿄 전력이 원전이 폭파했을 때 사고가 났을 때 이 허위 누락 보고 이런 거 해가지고 신뢰가 굉장히 상실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방류하고 난 뒤에 모든 삼중수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준치 이하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스스로 안전하다라고 이제 수치로서 나왔는데 그러면 안전한 거 일본 내에서 쓰시라. 그러면은 우리 지금 어민들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결국은 방류를 중단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법입니다. 방류를 중단하고 기술이 안 받쳐주면 그 탱커 좀 더 만들어가지고 안전한 기술이 나올 때까지 좀 더 보관하면 됩니다. 왜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경제 어려운데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산업자 힘든데 대통령실과 여당에서 이렇게 우리 수산물 먹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네. 하지만 좀 근본적으로 우리 정부가 나서라라는 주문이었습니다. 서재현 부대변인께 질문 드릴 건 아까 1 더하기 1이 100 이런 건데 지금 일본 도쿄 전력이 발표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해수부가 자체적으로 측정하고 있는 우리 앞바다, 가까운 바다, 먼 바다에 있는 세슘 수치를 측정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몇몇 최고위원들이 후쿠시마 방류 이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당장 핵폐수가 쏟아들어와서 뭐 세슘 범벅 우럭이 발견될 것 같은 상황과는 전혀 다른데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실이나 여당이 국민들이 그 85%가 반대하고 걱정하는 그 지점을 모르는 겁니다. 과학을 믿지 않는 거 아니고 산수를 믿지 않는 게 아닙니다. 1+1은 당연히 2가 되는데 1+1이라고 100이라고 하면 그건 가짜 뉴스가 아니고 못 배운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가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1+1은 창문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정치권 영역에서는 1+1 연합이라든지 단일화했을 때 2가 되지 않고 1.5가 되거나 0.5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학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고 왜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왜 이거 우리 국익에 도움도 되지 않고 우리가 매일 광고 쓰고 지금 대통령실 웃고 있잖아요. 3,000원 회 먹고. 그러나 다른 상인들이나 국민들은 의아합니다. 왜 이게 우리 세금으로 그 비싼 회를 3,000원에 왜 대통령실만 저렇게 해맑게 먹고 있는지. 그러면 이제 대통령실이나 정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찬성한 게 아니라고 반대도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런 명확한 입장이 없는 거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에서도 강경화 장관하고 정의용 장관이 명확하게 반대 안 한다고 했거든요. 더 나아가서 방류에는 찬성한다. IAEA 기준에 맞으면 이런 취지인데 그때는 그러면 괜찮습니까? 아닙니다. 라는 질문. 그때도 제가 국민의힘 논평을 보면 그때 문재인 대통령한테 요구했어요. 이것이 두 명의 장관인데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기조인가? 그게 절대 아니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은 장관들 개인적인 개인적이고 그 장관 신분의 원론적인 입장을 얘기한 것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2022년 5월에 인수위 대변인이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어떤 논평을 했냐면 한번 언론인부터 찾아보시면은 우리는 일본의 핵 오염수 방류에 전 정부의 기조와 같이 반대한다는 게 우리의 명확한 입장이라는 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걸 찬성하다 보니까 국민의힘 의원들도 어리둥절한 겁니다. 2년 전에는 본인들이 계속 방류 반대해서 여러 가지 노력도 했는데 그게 180도가 바뀌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죠. 자, 지금 두 가지 주장이라 반론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윤석열 정부는 방류에 찬성하고 있다라는 주장하고 문재인 정부는 방류에 찬성한 적 없다. 강경화, 정의용 외교부 장관들이 당시 정부와는 다른 기조로 전혀 반대의 이야기를 한 것이다. 라는 주장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적어도 뭐 강경화 장관 한 명만 했다든지 정의용 장관 한 명만 했다든지 이렇게 우리는 IAEA 보고서를 신뢰합니다라는 말이 2명 중에 1명만 했었어도 뭐 그러려니 하겠는데 역대 외교부 장관 2명 모두가 IAEA 보고서 자체에서 안전하다고 하면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는 거다라는 의견을 냈는데 그게 문재인 대통령과는 전혀 무관한 내용이다. 문재인 정부와는 전혀 무관한 내용이다. 그러면은 외교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 몰래 자신들의 입장들을 공공연하게 냈다는 소리인데 그거 역시도 문재인 대통령 무능력했다라는 반증인 거죠. 저는 외교부 장관의 목소리가 정부 입장과 반대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 당시 현재 처한 상황을 잘 이야기했다고 저는 이 생각이 되고요.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뭐 1+1이 100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일본이 방류를 일본의 주권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강경화 장관이 직접 얘기한 겁니다. 일본 주권의 영역이기 때문에 한국이 방류를 찬성하든 반대하든 저쪽은 방류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안전성 검토를 해야 되고 사회적으로 불안이 있다면 불안을 잠식시키는 방법으로 정부가 대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은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하는 보고서 자체를 다시 한번 가지고 와서 이건 안전하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알겠습니다. 불안을 달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과학 보고서를 못 믿겠다고 나오니까 반대를 하고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야 의견 전해드렸고요.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살펴보시죠. 첫 번째 주인공은 원희룡, 한동훈 장관 차출설이 또 나왔습니다. 원희룡 장관 이야기 들어보시죠. 총선에 대해서 구도를 짜고 이런 부분은 당에서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언급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또 잘못 언급하면 또 선거법도 고발할 테니까. 한동훈 차출론에 대해서도 나경원 전 대표가 입장을 언급했는데 함께 보시죠. 한 장관 여러 가지 계획이나 꿈이 꽤 클 것. 본인이 결정하겠지만 여권의 큰 그림과 연관시켜서 생각해봐라. 차출해야 된다라는 취지. 한 장관 답변은요. 제 답은 늘 똑같다. 제가 비슷하게 얘기했다. 안 나간다. 라는 입장 견지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장관과 한 장관이 과연 나올까 총선에. 이런 궁금증. 여권에서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가운데 김기현 대표가 어제 연찬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천하의 인재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그런 천하의 인재를 모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파 초월할 겁니다. 개인적 호불호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좋은 인재라 그러면 3고 처리가 아니라 10고 처리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모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취약 지역, 수도권 지역에서도 우리가 압승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반드시 만들 것이다. 김재수 비대위원님, 한 장관, 원 장관 둘 다 나온다? 한 명만 나온다? 둘 다 안 나온다? 저는 뭐 두 분 다 나오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각각의 이제 역할이 분명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심판하는 역할로서의 원희룡 장관이 총선에서 총대를 하나 매주실 수 있고요. 한동훈 장관이 또 저희 당 보수 진영 전체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신예들이 등장한다고 하더라도 한동훈 장관이 이런 어떤 구심점이 돼서 저는 큰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두 분이 다 나오는 게 총선 구도에는 저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권 그 인사들마다 예측이 다르더라고요. 둘 중에 한 명만 나올 것이다. 뭐 이런 예측도 있고. 두 번째 소식 살펴보시죠. 현직 경찰관이 추락사했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보시죠.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제 새벽 5시 용산구 아파트에서 추락사. 당시 함께 있던 일행은 7명. A씨가 갑자기 창문 열고 나갔다라는 증언도 나와 있습니다. A씨는 30대 경찰관인데 마약에서 일부 양성 반응 나왔어요. 김관선 변호사님, 어떻게 된 겁니까? 참 알 수가 없어요. 일단은 지금 모임이 운동 동호회라는 거예요. 근데 그중에 7, 8명 모였는데 이제 추락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일부의 검사를 해보니까 마약 간이 검사에서 또 마약 반응이 났어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모여서 그럼? 그래서 저걸 마약 운동 동호회가 아니라 마약 동호회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일부는 치약 검사 하자 보니까 또 거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 이제 강제 검사를 하는 중이거든요. 그렇군요.
무엇보다 우리가 충격적인 것은 이제 강원 기동대 경찰관이었다는 거예요. 예. 경찰관이 같이 마약을 하고 뛰어내렸는지 아니면 뭐 타살했는지 그건 이제 조사를 해봐야지 알겠죠. 자, 일단은 뭐 경찰 조사 진행 중이니까 아직은 단정할 수 없고 조사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6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과 시원한 돌직구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